자, 이제 10월 첫 주의 증시를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0월이네요. 월요일은 이제 9월인데 9월 30일은 중국에서 제조 PMI 지표가 나오고요. 파월 의장이 연설이 좀 있고 또 미국 항만 노동자들이 지금 이제 파업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거 관련한 임금 협상을 이제 그날 결정을 좀 짓나 봐요. 네. 그래서 한번 지켜보시고 10월 1일은 한국의 9월달 수출 데이터가 나오게 되고 미국의 8월 이제 졸트라는 구인 이직 지수 고용 지표가 나오고요. 미국의 9월 ISM에서 발표하는 제조 PMI 지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미국 부통령 후보가 TV 토론을 이제 할 예정이고요. 한국은 이제 그날 국군의 날로 임시 휴장에 이제 들어갑니다. 10월 2일은 테슬라가 3분기 차량 인도 대수를 발표할 예정이고요. 10월 3일은 미국의 9월달 ISM 서비스 PMI 지표가 나오고요.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공개되고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제 개천절로 이제 휴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월 4일은 이제 미국의 9월달 고용 보고서가 나올 예정입니다. 네, 어제 말씀하시기를 미국 경제가 침체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중요 지표로 봐라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거 말고 또 주목할 증시 변수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제 파월 의장이 아직 연설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컷 하고 나서 뭔가 이제 얘기를 좀 이제 꺼내겠죠. 나 이러이러해서 했다.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파월 의장의 연설을 보시고 그리고 11월에 FMC가 또 한 번 더 있는데 네. 그때 지금 시장은 한 번 더 비컷 그러니까 0.5% 인하하기를 또 원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힌트도 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역시 이제 10월 1일 날 수출 데이터 9월 달 좀 추석이 껴 있어 가지고 아마 이 수출이 약간은 좀 둔화될 수도 있지만 일평균 수출 데이터는 견조할 걸로 보여서 한번 일평균 수출 데이터 계속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테슬라가 3분기 차량 인도 대수를 발표할 예정인데 이게 어쨌든 잘 나와야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한테 상당히 모멘텀이 되겠죠. 생각보다 테슬라 전기차가 잘 팔리고 있구나. 그걸 또 나타낼 수 있으니까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미국의 또 9월달 고용 보고서죠. 금요일 날. 그래서 이게 지난 7월달 고용 보고서가 한번 좀 놀랬었는데 8월에 좀 안정화됐고 지금 실업률이 7월에 4.3, 8월에 4.2였거든요. 이게 떨어지면 좋죠. 당연히. 계속 떨어지는지 아니면 이게 다시 실업률이 올라가면 시장이 일단 또 한번 긴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도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테슬라 3분기 차량 인도 대수 이게 뭐 미국 시간으로 10월 2일이니까 시차가 약간 있긴 하지만은 그리고 대다수가 지금 잘 나올 거다라고 네. 예상을 하고 있긴 한데 이게 어떻게 발표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국내 배터리 기업들 주가가 또 움직일 거잖아요. 이사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 주가가 1년 동안 빠진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테슬라의 부진이었죠. 테슬라가 기대에 못 맞췄죠, 사실. 그래서 주가도 많이 빠졌고 배터리 기업들도 상당히 좀 안 좋았는데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3분기 차량 인도 대수가 원래 46만 대 정도로 예상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한 미국의 이제 증권사에서 47만 대까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좀 보고서를 좀 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3분기가 43만 5,059대였으니까 작년보다 더 높게 나오겠죠. 네. 그럼 이제 오랜만에 기존의 예상보다 더 잘 나오고 작년보다 더 잘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1분기가 38만 대, 2분기가 44만 대였어요. 그러니까 방향도 좋죠. 1분기, 2분기, 3분기로 갈수록 좋아지는 분위기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데이터도 중요합니다. 중국에서 많은 기업들이 고전하는데 테슬라가 만약에 중국에서 좋은 데이터를 만약에 보여주면 아 테슬라는 중국 영향을 안 받는구나. 중국 경기 영향. 근데 여기에 중국까지 지금 부양책 쓰니까 네. 그럼 더 기대감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한번 이제 그 테슬라의 어쨌든 차량 인도 대수 발표 기대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10월 10일 날은 자율주행 택시, 로봇 택시를 이제 공개를 한다고 그렇죠. 합니다. 그래서 포스터를 내놨더라고요. 우리 이렇게 공개한다고. 그래서 지금 2달 미뤄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그렇습니다. 이벤트가 연결될 수 있어서 어쨌든 정말 모처럼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 회사들한테 좋은 지금 모멘텀이 하나 생기고 있다. 다만 이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상보다 좀 데이터가 잘 나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테슬라 말고도 미국의 8월달 전기차 판매가 역대 최대치로 나왔대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도 일단은 지금 최근 배터리 기업들의 주가에 힘을
좀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테슬람이라고 하던데 테슬라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기대도 많고 네. 또 걱정도 많은 혹시나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미국 항만 노동자 임금 협상 여부가 9월 30일에 중요 일정으로 언급을 해주셨는데 요즘에 진짜 미국 경제의 파업 이슈가 되게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보잉도 파업 중이고 항만 노동자도 파업 가능성이 높다. 그럼 이건 고용에는 부담이 되겠네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게요. 일단 이제 요 내용들은 다 똑같습니다. 임금을 많이 올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잉도 노조원이 33,000명이나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임금을 이제 50% 올려달라. 협상이 좀 잘 안 되고 있죠, 사실은. 그리고 또 이 10월 1일부터 미국 동남부에 30개의 그 항만 노동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파업에 돌입할 거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게 36개 항구에서 8만 5천 명의 노동자로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이 노조가. 근데 6년간 이제 임금을 80% 올려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항만 측은 조금 그거보다 낮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협상이 잘 안 되는데 이게 날짜가 9월 30일까지가 이제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날 계약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이제 파업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만약에 파업을 하면 8만 5천 명이 이제 일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고용 지표에 약간 이제 왜곡 현상이 생겨버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일단 안 될 확률도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 증시에 당연히 좀 약간 악재는 되겠지만 2주 안 정도로만 이렇게 뭐 만약에 10월 중순까지만 좀 그래도 협상을 더해서 끝내면 2주 정도 파업은 경제에 그렇게 큰 영향 안 줄 거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파업이 만약에 길어지면요. 우리가 3년 전인가 4년 전에 미국 LA 롱비치 항구로 그 배가 못 들어가 가지고요. 그때 무슨 일이 있으면 코로나 때문에 그 배에서 컨테이너선을 이제 그 항구에 딱 놓고 화물차가 와서 실어 가야 되잖아요. 네. 화물차 운전자들이 그때 없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LA 롱비치 항구에 배들이 그냥 줄줄이 저 뒤에 대기하고 있는 아마 사진은 지금도 한번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때 무슨 일 발생했죠? 운임 지수가 뭐 난리가 아니었죠. 막 10배씩 오르고 그래서 물가에 큰 충격을 좀 당시에 줬었는데 만약에요 이게 파업이 길어지면 네.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럼 또 그럼 또 안 운임 지수가- 좋아지는 거야. 예,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도 안 좋고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안 좋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뭐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뭔가 여기서 뭔가 노이즈가 생기면 증시 하락에 또 한 번에 빌미는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항만 파업 이 부분도 한번 일단 조금 신경은 좀 쓰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침체랑 연관되는 그런 지표까지는 아니지만 네. 단기적으로는 또 영향을 그러니까 미칠 지금 수 미국 있는. 증시가 다 좋잖아요. 모든 데이터 좋은데 약간 이제 소음이 생길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올 수는 소음, 있다. 노이즈.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조금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안 돼서 좀 안타까움이 큰데 이 밸류업 있잖아요. 네. 이게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이제는 뭐 시장도 그렇게 크게 관심을 보이는 것 같지 않고 반응도 별로 시원찮은 것 같아서 이게 밸류업 지수가 지난주에 발표가 됐는데 기대 이하다라는 반응이 많고 이건 왜 그런지랑 그다음에 금투세 토론도 있었는데 이거 관련해서도 유예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씀을 네. 해주셨지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밸류업 지수는 굉장히 반응이 안 좋아요. 예, 그래서 그 증권거래소도 종목 다시 좀 수정하겠다 뭐 이렇게 언급을 하니까 되게 당황한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봤는데 공개된 종목들에 좀 이해가 안 가는 기업들이 들어가 있어요. 밸류업하고 저기업이 무슨 상관이 있지 도대체?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많은 분들이 좀 갸우뚱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게 일단 이제 조건이 뭐냐면요 상위 400개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네. 시총이 클수록 좋아요. 근데 시총 크다고 밸류업 하는 회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시총이 크면 유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2년 연속 적자면 안 되고요. 네. 아니면 2년간 누적으로 합쳐서 손실이면 안 돼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왜 의아하냐면 하이닉스가 그럼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하이닉스는 2년 동안 적자를 봤어요. 근데 하이닉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기준이 뭐냐. 거기서 이제 신뢰가 떨어져 버린 네. 거예요. 그리고 이제 2년 연속 배당금을 주거나 자사주 소각. 이게 뭐냐면 2년 연속 하면 돼요. 근데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2년 연속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당을 많이 주고 자사주 소각 규모가 중요하죠. 더. 그렇죠. 얼마나 더 많이 하냐. 그게 진심을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아, 이 회사는 진짜 주주환원 잘하는구나. 근데 10년 연속 하더라도 찔끔 줘요. 그럼 점수 높게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규모가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좀 아쉬웠고 그리고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PBR이 높아야 돼요.
약간 이제 이게 좀 되게 아이러니한 게 그래서 저는 주가 저평가된 기업들이 많이 당길 줄 알았는데 네. 그게 아니에요. 고평가 기업이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PBR 뭐 4배짜리가 더 유리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럼 예를 들면 배터리 기업들은 네. 돈을 많이 아직은 못 버는데 성장성 때문에 PBR이 되게 높죠. 이런 기업들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그러다 보니까 PBR이 높을수록 유리한 게 이게 좀 이제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죠. 이제 거래소 측에서 원하는 건 시장 이제 PBR이 높다는 건 시장에서 높게 평가를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회사는 밸류업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약간 이렇게도 좀 생각해서 이 기준을 둔 것 그건 좀 같은데. 이상한데요. 네, 그 그러니까 섹터 논리는. 내에서 자기 자본 이익률, 그러니까 자본 가지고 돈 많이 버는 거, 이거는 저는 분명히 괜찮다고 생각해요. ROE가 높은 기업을 선정한 건 맞아요. 네. 그거는 저도 당연히 동의를 하는데 그 안에서도 PBR이 높을수록 더 유리하니까. ROE가 높은데 자기 자본 이익률이 높은데 PBR 낮은 기업은 그만큼 그 회사는 뭐죠? 주가가 할인받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뭔가. 네, 네. 그럼 오히려 그런 기업을 넣어줘서 밸류업 취지에 맞게 이 기업이 더 이제 가치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너무 PBR이 높은 기업들이 우선순위를 이제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은행주가 지난주 들어간 건 좋은데 KB금융도 탈락하고요. 통신주가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건 좀 너무 이상한 거 아닌가. 네. 그리고 코스피 200 지수가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의 대표. 그다음 밸류업 지수가 있는데 이거랑 비교를 해봤더니 배당 수익률이 오히려 코스피 200의 배당 수익률이 더 높아요. 여기가. 네. 그러니까 이것도 좀 뭔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거는 좀 잘못된 선정 아니냐 이런 좀 얘기가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랑 SK 합산 비중이 30% 돼요. 이 밸류업 지수에서 둘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코스닥에도 반도체 소부장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결론은 뭐냐면요. 어떤 애널리스트 분이 이제 보고서에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이거 반도체 지수 아니냐. 밸류업 지수가 아니라. 왜냐면 반도체 기업들 주가 오르면요. 당연히 올라가요. 왜? 이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실제 반도체 비중이. 그러니까 이거 반도체 지수 아닌가? 이제 이런 또 그래서 약간 걱정은 뭐냐면 이 지수 만든 건 뭐 만들었다고 치자고요. 이게 흥행을 하려면 기관 투자자가 이 지수를 신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기관 투자에 자금이 들어가서 이걸 추종하는 펀드가 나오고 네. 그래서 여기에 서로 들어가려고 하고 여기 들어가면 기관이 또 사주니까 네. 주가 오르고 이게 선순환인데 기관 투자자들가 과연 이 지수를 보고 여기에 돈을 투입하려고 할까? 이제 저는 좀 그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엔 지금 나와 있는 이 지수만 가지고는 흥행하긴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원래 6월 달에 종목을 바꿉니다. 매년 6월에 한 번씩 바꾸는데 네. 올해 연말까지 좀 더 봐가지고 연말 전에라도 종목을 좀 빨리 한번 교체를 하겠대요. 그래서 이제 증권거래소에서 이제 그렇게 좀 개정안을 좀 마련을 했는데 어쨌든 모두가 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좀 기준을 다시 한번 좀 마련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여론을 의식해서 네. 어쨌든 그래도 네, 반응을 보인 고칠- 거네요. 네, 그리고 이제 금투세는 토론이 끝났는데 뭐 좀 충격적인 발언이 좀 많이 있었죠. 뭐 인버스를 투자해라 뭐 그래서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아주 그냥 정말 깊은 좀 이렇게 화를 좀 많이들 내셨는데 네, 아니 뭐 인버스 투자라는 말은 하시면 안 되죠. 어쨌든 뭐 아무리 네, 그래도 어쨌든 그런 좀 안 좋은 멘트들이 나오긴 했는데 이제 어쨌든 그 금투세 토론회 이후로 민주당 내에서도 약간 유예 분위기가 좀 높아진 것 같아요. 물론 시장은 폐지를 원하지만 그래서 폐지는 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적어도 일단 유예하자는 쪽으로의 좀 분위기는 조금씩 형성이 되는 것 같아서 일단 금투세 시행 가능성은 일단은 좀 낮아지곤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이라고 해가지고 또 의외로 이제 찬성을 하시는 분들은 또 그 강하게 그 뜻을 굽히지 않고 계신 분들도 그러니까 이제 더라고요. 그거는 다 동의해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요. 소득이 있는데 세금 내야죠. 그래서 그 민주당 이소영 의원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뭐 고속도로 갈 때 당연히 톨게이트 비 내잖아요. 그게 뭐 문제입니까? 사실 내야죠, 당연히. 예, 빨리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고속도로가 아니라 비포장도로란 얘기예요, 증시가. 여기서 왜 요금 걷고 있냐 이거죠. 내지는 고속도로인데 네. 고속도로 역할을 못 하고 네, 있거나. 그 고속도로를 먼저 만들어 준 다음에 세금 걷어가라는 거예요. 그게 우선인데 왜 세금부터 걷으려고 하냐? 왜? 그러니까 주식 투자로 돈 벌게 먼저 해달라. 네. 근데 민주당의 한 의원은 그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수 4천 가면 금투세 하자. 그런 조건도 내들었어요. 네. 지수 4천요. 네, 그 이제 지수 4천 간다는 얘기는
우리나라가 선진 지수가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게 밸류 더 업. 그래서 그게 더 현실적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예, 근데 그냥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은 핵심은 그거예요. 아, 소득인데 세금 안 내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좀 벌게 좀 먼저 해준 다음에 세금 내라고 해라. 이 선후 관계가 좀 바뀌어 있다. 네. 그게 좀 핵심인 것 같아요. 뭐가 있어야 수확할 게 있어야지 네, 그렇죠? 맞습니다. 걷어가지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제 우리나라 이 밸류업 정책을 두고선 조금 뼈아픈 지적을 한 게 재벌 중심 구조 탓에 이게 성과를 내기 어렵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지적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본 거죠. 이제 우리나라 밸류업 정책이 그러니까 밸류업을 지금 하는 건 좋은데 정책 뒷받침이 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처음엔 기대했던 게 상법 개정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주주와 이제 회사, 그러니까 이사의 충실 의무 중에 네. 거기에는 회사의 이제 그 이익을 위해서 뿐만 이제 아니라 해야 되는데 이제 법을 바꿔서 이 주주의 이익까지 넣자. 이게 이제 상법 개정인데 그거를 이제 넣어주길 좀 계속 원하고는 있어요. 이제 개인 투자분들은. 근데 그거 아직도 지금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재벌 중심의 구조 탓에 성과가 나오긴 좀 어려운 것 같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해줬고 사실 일본은 재벌 위주의 구조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재벌이 당연히 지금 상당히 좀 많은 편이고 물론 재벌이 기여한 부분도 있겠죠. 당연히 성장할 때 기여도 했겠지만 일단 이 과실을 주주랑 좀 나눠 갖는 그런 문화가 확산되면 좋은데 개인 투자분들의 불만은 그 확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이제 그 어떤 재벌이 거대 기업 제국을 이제 통제를 해가지고 가족들, 그러니까 특수관계자들의 이해관계랑 소액주주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이제 거론을 했고, 우리 뭐 대표적인 사례 아시잖아요. 옛날에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을 물적 분할해가지고 이게 가장 대표적인 사례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어쨌든 한계점 아니겠냐. 밸류업 성과가 나오기는 그런 걸 고쳐야 되는데 그게 좀 쉽진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고 또 재벌이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또 하나로 거론하는 게 너무 상속세율이 높다. 그러니까 이거를 많이들 거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속세도 좀 현실화해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한국 정부가 밸류업 하자고 좀 압박을 기업들한테 하고는 있는데 과연 대기업들이 이걸 따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좀 의문부호도 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밸류업이 성공하려면요. 정부 정책도 더 적극적으로 좀 바뀌어야 되고 재벌들의 생각도 당연히 바뀌어야 됩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바뀐다면 뭔가 좀 변화가 시작되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그래서 재벌 중에서 가장 뭐 제가 뭐 특정 재벌을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제가 보는 기준에서 제일 눈에 띄는 재벌은 현대차 그룹이잖아요. 그죠? 누가 봐도 뭐 CEO 인베스터 데이 같은 거 열어서 우리 어떻게 사업하겠습니다. 주주와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명확하게 좀 얘기를 네, 해줘서 네. 주주랑 같이 가려고 하니까 근데 그런 기업들이 만약에 늘어난다면 그게 이제 밸류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담고 있는 내용이어서 한번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어서 그 미국 컨설팅 업체 중에 베인앤컴퍼니라고 있잖아요. 이 베인앤컴퍼니가 보고서를 냈는데 또 반도체 2차 공급 대란이 온다? 이제 이렇게 보고서를 내서 그러면은 이거는 뭐 코로나 때랑 비슷한 그런 공급 부족 사태가 올까요? 이게 주식 투자에서 제일 좋은 게 공급 부족입니다. 뭐가 공급 부족 온다? 쇼티지가 그럼 나면. 주가 급등해요. 엔비디아 칩 없어서 급등한 거잖아요, 사실은. 칩이 남아 돌면 급등할 수가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뭐든 공급이 부족해? 이러면 이제 그건 급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인데, 그러니까 이 보고서 내용이 만약에 맞으면 반도체 주가는 엄청나게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저도 이제 그 기사를 읽어보면서 느낀 게 이렇게 될 거는 같아요, 언젠가. 근데 지금 당장 과연 그럴까? 그건 좀 의문부호가 있는 게 거기서 이제 여기서 썼던 내용은 뭐냐면 AI용 반도체와 또 AI 스마트폰, 노트북 컴퓨터가 수요가 폭증해서 전 세계가 2차 반도체 공급 부족에 시달릴 것 같다. 근데 몇 년 전에 코로나 때문에 반도체 공급 부족한 거 아마 아실 거예요. 그때 자동차 반도체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때 그쵸. 거기 관련된 기업들 한참. 주가가 뭐 5배, 6배씩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또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엔비디아 칩이 부족해서 엔비디아 지금 주가도 좀 많이 올라가 있고 또 지금 반도체 그리고 공급망은 굉장히 복잡한 편이죠. 그래서 몇몇 업체들이 공급을 좀 하고 있는데 이 공급망을 대체할 방법도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첨단 반도체 만드는 회사는 TSMC랑 삼성전자밖에 사실 없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그럼 결국은 뭐죠? AI 기기들이 많이 앞으로 나올 텐데
이게 어느 시점에서 분명히 대중화가 되겠죠. 그 시점이 되면 반도체 만드는 업체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임계점을 넘어서 공급 부족 사태가 올 것 같다. 이걸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논리는 맞아요. 맞는데 문제는 지금 당장 아니라는 거죠. AI 반도체를 탑재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AI 기기가 많이 팔려야 돼요. 근데 올해는 아직 아니잖아요. 생각보다 지금 아직은 팔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내년에 나오는 제품들이 중요하겠죠. 내년, 내후년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AI 사양들이 달릴 텐데 그 제품 수요가 정말 폭발한다면, 마이크론 CEO도 어쨌든 얘기를 했거든요. AI 때문에 PC가 좀 팔릴 것 같다. 그 논리대로 대준다면 공급 부족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들이 크게 웃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게 있으려면 기기가 많이 팔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직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은 안 팔리고 있으니까. 근데 내년하고 내후년에는 누가 봐도 분명히 팔리겠죠. 근데 그 팔리는 속도가 우리가 공급하는 속도를 뛰어넘어 버리면 이제 쇼티지, 이제 공급 부족이 실제 오는 거죠. 네. 그래서 한번 이거를 안 된다, 에이, 또 무슨 뭐 희망 회로냐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한번 이런 스토리도 여러분들이 지금은 아니지만요, 좀 나중에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지금은 네. 아니지만 앞으로.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먼저 미국이 지금 뭐 군함 건조나 수리 이게 굉장히 좀 시급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사실 미군 해군력은 굉장히 막강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만약 그렇다면은 이게 어느 정도로 지금 그 전력에 영향을 미칠 정도인지, 그리고 경쟁력도 그럼 많이 떨어져 있는 건가요? 요새 이것도 월스트리트 저널이 쓴 건데 한국에 관심이 많나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미국의 해군력은 좀 위기 상황입니다. 배를 만드는 비용만 한번 알려드리면 이지스 구축함이라고 있죠. 이 첨단 그 함정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만드는데 비용이 6억 달러래요. 6억 달러 되고 미국은 16억 달러입니다. 일단 거의 3배 비싸요. 그렇네요. 예, 그리고 조선소가 지금 4개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만들 수 있는, 원래 옛날에 13개의 조선소가 있었는데 다 없어졌죠. 그리고 군함수도 이제 미국이 역전당했어요. 중국에.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중국과 미국이 대만 해협에서 싸우게 된다면 네. 이제 미국의 해군력에서 일단 밀리는 거죠. 군함수가 적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우려하고 있는데, 근데 배 만드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기본 이 군함 같은 거 만드는데 5년 이상 걸리니까. 그러니까 이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중국이 대만을 공격을 했을 때 옛날에 함정 가지고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너무 옛날 배들이에요. 다 노후화돼 있어요. 중국 배들은 최신식 함정인데 미국 배의 단점은 옛날 배라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뭐죠? 정비를 해야 됩니다. 군함 수리. 이거 하는 능력도 없어요, 지금. 미국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하나오션의 그 옥포조선소, 이건 예전에 한번 얘기해 드렸죠. 네. 그 미국의 군수 지원함이 와 있죠. 와서 지금 정비받고 있어요. 이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사업권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이제 군함 이 수리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했고, 나중에는 군함 건조까지도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은 군함 건조 능력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이 열리게 되면 한국의 조선사한테는 정말 엄청난 지금 먹거리 하나가 생겨버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상당히 좀 좋을 수밖에 없고, 월스트리트 저널도 한국과 일본의 이제 조선사들이 어쨌든 이제 도움을 줄 수밖에 없다. 이제 유사시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서 상당히 이 방산 목적으로도 한국의 조선 산업이 이제 좀 다시 또 부각이 되고 있다. 이런 좀 내용으로 보시면 좋을 것 보안 같습니다. 이런 쪽으로 해서겠죠.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꽤 오랫동안 이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좋아질 거다 이런 예상들을 조금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또 관련해서 호재 소식들을 들여다보다 보니까 미국이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에 이어서 이번에는 중국 디스플레이까지 규제하겠다 이런 보도가 있어서 이것도 좀 자세히 보고 싶고, 그다음에 그러면은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들한테는 더 호재가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전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신 것 중에 하나가 반도체 2차 전지는 규제하는데 디스플레이는 규제 안 하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디스플레이는 좀 중요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크게 신경 안 썼던 것 같은데, 갑자기 미국 하원 이제 존 무레나르 위원장인데, 이 사람이 중국 공산당 이제 전략경쟁특별위원회를 이제 맡고 있는데 국방부에 서신을 보낸 거예요. 네. 국방부에 서신을 보내가지고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 좀 규제를 해달라.
이들이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근데 이 디스플레이가 어떻게 안보를 위협하지? 이제 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디스플레이가 없는 무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탱크만 해도 그렇고요. 비행기, 전투기 같은 거 안에 다 디스플레이 돼 있죠. 네. 근데 거기에 지금 디스플레이도 중국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전 세계 1등이잖아요. 규모로 따지면. 그러니까 이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중국의 입지력이 점점 커지면 미국 입장에서 안 쓸 수가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 이제 스파이 칩을 심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이 만약에 미국 무기에 들어갔을 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냐. 이제 이런 이제 우려를 표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방부에 블랙리스트 등재를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 블랙리스트 같은 경우 옛날에 화웨이하고요. YMTC라고 이 회사가 낸드 만드는 반도체 회사인데 중국에 애플에 납품할 뻔했어요. 근데 여기 등재해가지고 애플하고 이제 거래를 못하게 됐죠. 그만큼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중국의 BOE랑 티안마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세계적인 디스플레이 회사고 우리나라 삼성과 LG랑 경쟁을 해요. 근데 이 두 개 회사를 꼭 집어가지고 이거 블랙리스트 등재해달라. 그러니까 수입 이제 만약에 이들이 미국에 수출하면 다 규제 대상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거를 거론했다는 건 우리나라 디스플레이한테 굉장히 호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중국산 디스플레이를 안 쓸 가능성이 높고 실제 BOE는 애플에 지금 납품하고 있거든요. 네. 디스플레이를. 이게 이제 막혀버리겠죠. 그래서 중국과 경쟁 때문에 제일 피해본 회사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정말 주가도 안 좋았고 그 다음에 재무도 완전히 좀 많이 안 좋아졌죠. 근데 어쨌든 디스플레이 이제 대표 기업인 LG 디스플레이한테 상당한 저는 좀 호재성 이런 내용인데 물론 이제 미국 국방부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디스플레이까지도 이제 규제 대상에 올라간다면 이거는 어쨌든 한국 제조업한테 상당한 이제 좋은 어떤 기회 요인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호재 찾기. 좋은 소식으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서 방산 관련해서 이거 조금 다른 각도에서 여쭤보면 이제 자주포 전차에 국산 엔진 변속기 탑재될 거다라는 보도. 그러면은 방산도 뭐 미국도 지금 중국을 의식해서 우리를 이렇게 포함시키려고 한다고 하셨지만 국산화되면은 정말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방산의 핵심 부품들이 국산화된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 K2 전차랑 K9 자주포 같은데 거기 엔진하고 변속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핵심이거든요. 이제 그걸 조립해서 파워팩으로 하나 만드는데 그걸 대부분 예전에 다 독일 걸 썼어요. 독일에서 수입해가지고. 뭐가 문제냐면 중동에 수출할 때마다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탱크 수출하고 싶죠. 독일에 그 탱크 엔진 만드는 회사나 변속기 만드는 회사 찾아가가지고 이거 허락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실제로 거부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 중동에 수출을 못했습니다, 실제. 그래서 이거를 국산화하는 건 반드시 해야 되는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독일은 중동에 이렇게 수출하는 걸 되게 좀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무기 같은 걸, 자기네 기술이 들어간 걸.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제 국산화가 좀 필요했는데 다행히 이제 국산화가 다 끝난 것 같고 K2 전차에 들어가는 이제 이런 변속기 같은 거는 국산화 끝나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K2 전차에 물론 채택이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K2 전차에 들어가는 엔진은 이미 그 HD 현대 인프라코어에서 국산화를 이미 끝내서 투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K9 자주포 같은 데 들어가는 엔진도 국산화를 다 끝내놨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이런 핵심 기술, 무기에 들어가는 핵심 기술이 반드시 한국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나라가 딴지를 걸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중동 시장을 열 수가 있기 때문에 중동의 전차 수요도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동안 수출을 사실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의 시장이 더 열릴 수 있다는 측면에선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염이사님께서 선정한 이번 주에 보고서 일요일 순서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지난주에 보고서 중에 배터리 보고서가 좀 많이 나왔어요. 뭐 전기차랑. 그래서 그 세 가지 정도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보고서는 메리츠증권의 노우에 연구원님이 2차 전지 본질과 현상. 이게 핵심은 내용은 뭐냐면 전기차 수요가 좀 늘어날 수 있는 요건이 생겼다. 금리 인하가 시작됐고요. 독일이 전기차 보조금 부활한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하반기부터 GM 같은 데서 저가 전기차가 드디어 많이 나올 겁니다. 이것도 당연히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산업의 방향성은 바뀌지 않았어요. 어쨌든 전기차 시장에 대한 드라이브는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대표 기업 위주로 좀 지켜보자는 얘기 같고요. 미래에셋에서는 이제 김철중 연구원님이 월간 배터리라는 제목으로 9월 겨울이 끝나는 신호등. 이제 배터리는 정말 겨울이 혹독했죠, 그동안.
근데 이제 봄이 올 것 같다. 이런 내용이 보고서고 일단 그동안 배터리 회사들 주가 오른 거 보면 옛날에 정책 수혜, 그러니까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제 발의를 해가지고 미국 내에서 중국 배터리 못 쓰게 만들면서 주가 엄청 올랐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테슬라가 돈을 많이 버니까 전기차로 후발 주자들이 테슬라 따라서 야, 우리 전기차면 돈 많이 벌겠네. 막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배터리 회사들 주가가 이제 많이 올랐는데 그 공식들이 지금 이제 좀 무너지면서 주가 좀 많이 빠졌죠. 근데 이제 다시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올 것 같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럽에서 보조금이 다시 부활할 것 같고, 그 다음에 테슬라가 지금 다시 최근에 전기차 판매가 좀 늘어난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서 좀 긍정적이고, 또 GM도 이번에 8월 달에 전기차를 많이 팔았더라고요. 그래서 전기차 회사들의 어쨌든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어서 한번 주목을 해보자. 그러니까 배터리 겨울은 좀 끝나가는 것 같다. 요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이건 자동차 내용인데요. 자동차 도전을 넘어 패권으로 다올투자증권의 유지영 연구원님이 일단 현대차가 지금 점유율이 11%까지 올랐는데 여기서 포드가 이제 눈앞에 있는데 이걸 이기려면 전기차 판매를 더 늘려야 된다. 그래서 아마 현대차도 전기차 드라이브를 더 걸 것 같고요. 일단 10월에 알라바마인가요? 거기서 아마 이제 조지아인가 아마 거기서 새로운 전기차 공장이 이제 드디어 공장이 건설이 끝나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현지 전기차 생산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유럽에서 아까 했던 얘기지만 전기차 정책들이 좀 바뀌고 있어서 일단 캐즘이라 그러죠. 전기차 캐즘. 예, 이걸 뒤로 하고 올해 연말부터 자동차 시장은 전기차 수요 반등을 보이기 시작할 것 같고 테슬라가 명백한 수요 회복의 이정표가 될 것 같다. 이런 또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이 다 비슷하죠. 이 애널리스트 분들의 시각이 비슷하다는 건 결국엔 이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이 예전에 우려감에서 이제 기대감으로 바뀌고 있다. 그런 거니까 배터리 좀 정말 힘드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시겠지만 워낙 많이 빠져서 조금 이제는 기대감을 갖고 더 좀 인내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부터 되게 위로와 위안을 건네주시는 이사님의 목소리에 조금씩 그냥 힘이 실려요. 그냥 기다려라 이거보다는 지금은 이제 조금씩 뭔가 가면 기대할 된다. 수 있는 뭔가 근거가 확실히 생겼잖아요. 그래서 더 기대감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다음 주에 있을 테슬라 이 성적부터 조금 차량 인도네시 네. 성적부터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마무리 잘 하시고요. 이제 10월이 다가옵니다. 10월에 첫 주는 또 휴일들이 있어서 조금 숨통을 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10월 한 주 잘 시작하시고 저희는 10월의 첫 주말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